예, 제가 이제 우리 지구단위계 연구단 단장님이신 시장 교수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한 거는 2018년 정도에 서울시 지구단위계 지침 재정비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내용들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중심으로 발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료들이 제가 다 만든 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보면서 최근에 이슈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에 있는 자료들은 벌써 되게 오래됐네요. 벌써 몇 년 전이요? 얼마 전 같은데. 벌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당시 서울시 기후단위계획 지침, 개정비를 위해서 사실 이제 지금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발표하고 있지만 이 연구 영역은 도시계획학회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제 우리나라 또 지구단위에 관련한 국시의 유수 업체 여기서 변호사 대표님 미래이해를 포함해가지고 뭐 동해도 있었고요. 이쪽도 있었죠. 이쪽도 있었고 5개 같은 업체가 같이 저희가 23개월 거의 2년 동안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하나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지구단위계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걸 했습니다. 수업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거의 한 2, 3년에 걸쳐 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재밌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2월에 서울시 지구단 현재 지침이 재정비가 됐습니다. 지금 결과물이 2020년이 돼서 지금 3년째 현재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조금 빠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도시 계획 관련한 수단이라는 게 뭐 확확 변하는 게 아니고 쭉쭉쭉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그 당시에 5년 전에 한번 5년 전으로 좀 돌아가셔서 그 당시에 어떤 고민이 있었고 재정비 지침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했는지 그 관점에서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제 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장님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셨고요. 그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화두가 도시 재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 재생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도시 재생 시대에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지구단위계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당시 초기에 구역수가 358개소로 됐는데 좀 저희가 이제 일이 끝날 때쯤 되니까 400개가 넘어갔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전 지구단위계 지침의 유형을 그때는 관리형, 보존형, 개발형 해가지고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라진 공동주택 그죠? 관광 호텔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세권 장기전세 주택 같은 게 별도로 있었고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저런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의 한계, 문제점 등을 많이 스터디를 했었는데, 일단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1980년 건축법의 도시설계로 도입돼서, 그다음에 1994년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으로 이제 운영되다가 2000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된 그 스토리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도 한 18년, 16년, 15년 이상 지구단위 계획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이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 단계에서 입체적으로 도시 관리한다. 이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사실 있었고, 이제 그거 지구단위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장소를 관리하는 그 제도로 정착을 했으나 그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립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지구단위 계획들이 이제 단편적, 미시적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형별로 실효성을 좀 진단을 했었는데 관리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도시설계부터 시작이 된 페헤란로 지구 같은 경우 이제 원래 건축법상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페헤란로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공동개발이었잖아요. 공동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당시에 건축법상에 있었지만 민원도 제일 많았지만 그나마 효과도 있었고 이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그 테헤란 이면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그 공공성 측면의 지침들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라는 게 이제 평가였고요. 북창동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예전에 있었던 그 건축물이나 도시 조직의 맥락 같은 경우를 보존,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도시 조직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지침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제 워낙 또 소필지 등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현성 측면에서 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개발형은 요즘에 뭐 많이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이후에 윤상 대표님께서 그 특별계획구역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이제 특별계획구역 중심으로 개발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다른 고정법에 의한 정비 사업 등과 연계돼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당시에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뤄졌던 고변형, 그래서 단독주택, 뭐 구암동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그 양호한 단독주택, 이제 중저층 주거지역을 좀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 건축 한계선이나 뭐 고쪽 환양 통로, 그다음에 부족한 뭐 공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수립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워낙 또 단독주택 필지들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건축 한계선 같은 경우가 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이제 지적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거 저기 서드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도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개발들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많은 신축 활동이 이제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기법들 연동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확실히 강남이 강북보다 신축 건물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그 뭐 강남 쪽에 있는 뭐 테헤란 쪽이나 남부터미널 여의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신축 건물들은 이제 있지만 여의도나 이제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비계획적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로 활성화 이게 이제 용적률은 채워지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가로 활성화 측면에서 좀 미비한다고 저희가 좀 판단했었고, 근데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촌과 미아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주변 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신축이 더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실제로 신축 건수가 높고 그리고 오히려 이하역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보다 구역 밖에서 최대 용적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오히려 신축 활동을 저해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정하는 순간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의 체계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구 단위 아니면 허용되는 그 용적률을 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음에 반해 가지고 지구 단위면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그 지침들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그 뭐 다른 아니지만 이제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아 이거는 규제다 막 이런 이제 인식이 발생하는 게 이런 데로 저희가 이제 한번 실증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면은 이제 구역 지정 관련한 이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역 지정하는 것도 아예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거나 특히 이제 특별계획구역 다음 이슈인 특별구역에 관한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들은 현재랑 여기 나오는 그 이런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부정적 의견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전문가들 설문조사에서도 조금 이제 왜냐하면 워낙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유도적인 측면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을 오히려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그 의견들이 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서울시가 2000년대 이후에 당시 2018년으로 잡으면 18년 동안 지구 단위 계획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이 국토계획법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과 건축의 이제 중간 단계에서 도시 공간을 지역 좀 이제 그 약간 마이크로한 스케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설계 제도로 정착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지구 내에 필요한 이제 기반 시설 등을 주단위계 사용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확충을 해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구 단위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가지고 이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의 환경 전기 사업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은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비판입니다. 뭐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구단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그 형태로 우리가 도시 공간을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것이나 이게 이제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고 규제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과서에서 3차원 도시설계 수단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체적 컨트롤이 아니고 단지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지침만 하고 뭐 용도지역 바꾸고 뭐 이런 수단으로 쓰인다. 그리고 이제 제일 뼈아픈 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용도 지역에서 거르지 못하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지역만의 새로운 도시 관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의 핵심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다. 어디나 똑같다. 매력적이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뼈아픈 그 비판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재생 시대의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시공간 환경의 이제 관리에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 특성 반영이 곤란하다. 이런 주요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제 도출을 했었고요,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떤 지구 단위의 구역을 결정하고 지정하고 재정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서울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공간관리 측면에서 상위계획이나 정책 실현의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쓰인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이제 올라오는 지구 단위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서울시가 위반한 게 16개고 자치구가 위반한 게 82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치구에서는 주로 지구단위 구역을 이제 지정함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의 공간관리 차원보다는 자치구의 현황과제나 민원 해결 위주로 좀 지구단위 구역을 좀 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좀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요. 네, 그다음에 지금도 문제지만 재정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재정비. 아니 그러면 그 재정비는 지금 법상에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중구난방이거든요. 어떤 데는 재정비를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하다 보면 재정비 그 시점이 5년 전이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그냥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정비인가라는 또 비판이 많았고요. 지구단위계획 수시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정비가 아니고 그냥 필요 때마다 이제 지구단위계획 그 내부 좀 경미한 지침들을 막 변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처음에 수립할 때 그때 지향했던 비전의 목표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의제 처리를 하는 지구단위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사업이 끝난 이후에 관리하는 수단과의 연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의제 처리가 워낙 관련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뭐 도정법도 있고, 뭐 재정비, 재축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제 이것도 이제 개별 사업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이걸 또 이게 우리는 항상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말인 거는 종합적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게 제일 싫어하잖아요. 단편적. 내가 도시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단편적, 획일적이란 말인데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당시에 이제 도시재생 시대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 당시의 이슈가요. 그다음에 녹색 성장 당시에 그다음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의 어떤 지침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크게 방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연구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의 본연의 역할, 우리가 얘기하는 3차원 도시공간 관리 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그 재정비 지침에, 아니, 지금 지침에 일장으로 되어 있는 지구통합 기본 구상을 도입하자였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보셨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그냥 평면적, 획일적으로 이제 하니까 이게는 원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런 그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구통합 공간 환경을 조성을 위한 지침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은 특수한 해법의 도시관리 계획이잖아요. 용도 지역은 이제 일반적으로 딱 그 16가지 용도 지역으로 도시를 일반적으로 관리한다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해법이죠. 특수해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공간 환경 조성 수단으로서 입체적 도시 관리하는 수단이 이제 중요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부분 앞으로 도시재생 시대의 지구단위 계획 역할은 이거를 바탕으로 당시에 그 중요한 정책 과제였던 도시재생이나 뭐 지역 그 문화나 환경 보존, 그다음에 주민 참여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대를 시키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국적 계획 수단, 주체적 관리 수단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 실현 수단으로 쓰자라는 것이 당시의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2020년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 유형입니다. 보시면 관리형, 개발형, 이 행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없어진 관광 숙박 시설 건립형, 리모델링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당시에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유연하고 차등화된 이제 수립 기준을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고, 이제 그래서 그때 불필요한 유형, 당시에 관광 숙박시설 건립형 같은 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유형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지구형, 일반 시가지형 같은 거를 저희가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유형들을 좀 통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건립형과 리모델링형을 합쳐가지고 공동주택 공급형, 단독주택의 보정 정비관리형은 이제 명칭을 바꿨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당시에 저희가 유형을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지침에는 지금 계획관리형, 보존재생형, 개발정비형 이래가지고 총 8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물론 이제 저 유형에서 새로 또 유형이 쫙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그 틀을 당시에 관리형, 재생형, 보존재생형, 개발형으로 구분을 하고 이제 저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왜 유형을 저희가 관심을 가졌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의 지구단위 계획 지침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고 그 전에 그게 어디 있죠? 네, 이걸 보겠습니다. 당시의 지침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용적률 계획, 방제 계획, 그다음에 높이 계획 이런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8개의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모든 유형에 똑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관리형 같은 경우는 관리형 상업지 관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그 가로 그다음에 가로벽 용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막 용적률 높이 막 그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특별계획구역은 사실은 용적률과 기본적인 그 프레임이죠. 바꾸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만 쓸데없이 막 다 들어가야 돼요. 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그 당시 지침들을 A부터 G까지 다 적용하니까 이게 정말 불필요한 그 지침이 되는 거고 지구단위 계획이 쓸데없이 무거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번째가 뭐였냐면 유형에 맞게 필요한 지침만 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계획관리형 같은 경우요.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커먼 동그라미가 더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사실 저런 거 없는 거나 그냥 동그라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유형에 따라 가지고 그 모든 지침을 다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하자.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이런 그림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지구 단위 계획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있네요. 이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했던 이건데 그 전에 지침에서 10개 항목으로 용도 지역부터 해가지고 10가지였네요. 10가지의 지침을 이제 지구 통합 기본 계획이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1번 목표였던 3차원 도시 관리 수단으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 지구 통합 기본 계획이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지구 통합 기본 구상에 3차원 공간 구상을 하도록 넣어서 이제 지금의 지침이 된 거고요. 저게 이제 그 당시 연구 결과에 제일 뭐죠? 말씀이 바로 생각나요. 기여한 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 수립 기준에서 용도 지역부터 해가지고 그 중요한 계획 지침 있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 교통처리 계획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건축 유도 계획 수립 기준을 이제 획지계획, 용도계획, 건폐율 운영 계획 등등을 구체화하면서 이것들을 각각의 지구 단위 계획 유형에 맞게 쓸만한 것만 쓰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구 통합 기본 계획이 그때 제안한 것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나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3차원적으로 먼저 종합적, 통합적으로 어프로치를 해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공간 구조를 일단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공공 공간을 구상을 해서 기반 시설에 관한 설치 운영 계획이나 보행 환경을 같이 해가지고 3차원 공간 구상. 예, 저거는 이제 우리가 유도하는 그 지침들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지역이 이런 식의 매스들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다까지 그리고 이제 지구 특성화성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각각의 지역에 갖고 있는 뭐 가로, 보행 공간 등등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를 접근을 하라는 거죠. 특성에 맞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구 통합 기본 계획을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성장 재생 시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역만 하자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였고 그다음에 공공기여 계획에 있어가지고 당시에 불필요한 왜냐면 지금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미 도로공원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그 안에 사전협상 같은 경우 필요 없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을 받지 말고 그것을 꼭 필요한 그 동네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나 지역기여 시설 이걸 확충하자. 왜냐하면 사회적 기반시설이라고 써 있는 게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산업시설이 19년인가요? 정확히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는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에만 한정이 되는데 임대주택은 공공시설도 아니고 기반시설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막 제안을 했었고 다른 데도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국토계획법 법률을 개정했죠. 그래서 51조 2에 저기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상가 산업시설들도 기부채납 받는 시설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당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시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납부, 지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사전협상 관련한 것만, 사전협상 대상 지구단위 구역에서만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일반 지구단위 계획으로 확대하자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저건 이제 아직도 저건 안 돼 있지만 아무튼 그걸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용적률 체계가 다 다릅니다. 네, 지금도 사업마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한 용적률이나 허용 용적률 대상 인정 항목들을 정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막 이슈가 되는 제가 어제도 공공보행 공로 뭐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슈잖아요. 당시에 이제 저게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할 때 우리가 최소한 연결하자, 슈퍼블록을 좀 깨자라는 게 저희 이제 지구단위 지침의 중요한 지침으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지침을 만들어낸 거, 건폐율 지침을 만들자. 그리고 온라인 정보 관리체계 구축하자.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많은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일본의 에리어 매니지먼트, 타운 매니지먼트 그걸 도입하자라는 것을 많이 제안을 했었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바로 또 뭘 했었느냐? 후속 프로젝트가 이거였습니다. 지구 단위계 알기 보기. 네.
제가 여태까지 많은 그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가장 이름이 이상한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기본계획. 근데 그 취지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 새로운 신규 지정이나 재정 등이 관련된 것이 중구난방 막 올라오고 막 이게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뭔가를 상위계획을 하나 둬서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또 종합적으로 보자라는 취지로 수업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슈였습니다. 주요 이슈. 오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요즘은 뭐느냐? 제가 이제 2018년에 부터 3년 그 일을 했고 2020년 1월인가 2월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창규 단장님께서 미션을 주신 게 그럼 지금랑 뭐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는가 이 이슈다 보니까 1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서 잠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2018년에 아까 300 몇 개로 시작해서 저 연구 마무리할 때 454개 했는데요. 지금 제가 지난달에 도시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773개. 와 이거 시가 면적으로 따지면은 당시 5년 전에 27%, 지금 34%. 이게 거의 모든 서울시 전역을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이유는 저는 우리나라의 도시관리 계획의 용도지역, 신용도지역에 갖고 있는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서울에서는 용도지역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좀 깡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지구단위 계획밖에 없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좋으나 최근에 그 디테일을 보면요. 이 770개, 300개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개발사업형이랑 의제 처리형이에요. 그 중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개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지구단위 계획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 5년 전에 우리가 그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 1세대 도시설계 상세 계획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어떤 그래도 도시 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련 수단으로 정착을 이제 했었지만 그 5년 전에는 아까 도시생이라는 게 화두였지만요. 지금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가장 화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 노멀 해가지고 뭐 N분 시티, 뭐 마이크로 시티 등등등의 지금 변화 과정 속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그 발표한 서울 플랜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를 보면 보행 일사권, 보행 일사권, 기반시설 입체와 같은 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비욘드 조닝이 저는 지구단위 계획과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욘드 조닝이 누군지는 아무도 아직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건 뭐냐면 기존의 용도 지역은 아니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용도 지역 체계는 너무 확정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그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뭔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조닝 용도 지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역할로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서울시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수도 늘어날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저는 낫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법적 역할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저는 이제 너무 볼 때만 놀라는 거지만 제 뒤 배경에 항공모함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없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라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은 항공모함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모든 무기 체계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단으로서 용도지역 정할 수 있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수 있죠. 뭐 용도지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심지어 건축물의 형태, 외관, 오피스, 뭐 용도까지 모든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이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은 이제 그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 중에 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나 상업적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걸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도시 계획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거를 허용하는 게 바로 국토계획법 26조거든요. 이 주민제한. 이제 바텀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요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항공모함인데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한 뒤를 잡는 거죠. 뒤잡는 거죠. 예.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까 700 몇 개로 늘어나는 것 중에 100 몇 개가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그 숫자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뭐 청년주택도 있지만 이제 요즘에 이거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500제곱미터만 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역세권 뭐 반경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 하나의 점적인 용도 지역을 상향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아까도 주민 제한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지구단위 계획의 아까 정의 그 한 지역을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3차원 입체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점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으나 이렇게 점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되게 안 좋게 보는 스파토닉 네. 이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 정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공공구역 통로 하나 내고 뭐 건축하게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변 지역이 고려가 안 돼요. 이 주변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항공모함을 정말 규제하는 데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까 나왔던 이게 당시에 저희 건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수립한 게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수립한 것이 이제 옐로우입니다. 옐로우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고 좀 진한 오렌지가 주민 제한인데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도시 계획 측면에서 전문가 측면에서 보면 좀 이런 것들은 탑다운 도시공간 구조 위계를 고려해가지고 뭐 광역중심, 지역중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뭔가 이제 용적률 체계도 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막 전혀 뭐 서울시 그 정도가 지역중심, 지구중심은 아닌데 갑자기 막 일반 상업적 확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해? 그러니까 자칫에 이제 현안이나 민원 해결 사항도 너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도 문제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원칙 없는 재정비 이 재정비 문제가 좀 해결해도 좋겠다. 최근 5년간 제가 보니까 우리 끼건 재정비를 했는데 평균 예산은 4.5억 그다음 기간이 5.5년 기간이 5.5년 이거는 좀 너무 심하잖아요. 재정비 기간이 5년인데 수립하는데 5년 걸리면 도대체 좋은 재정비를 좀 하겠다. 그냥 재정비도 이게 그게 없어요. 원칙. 재정비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예를 들면 뭐 도쿄낼 때도 있는 거고 재정비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막 이제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재정비에 대한 원칙적인 건 없는 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또 지구단위계 보면은 이제 3차 아까 3차원으로 좀 도시를 관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3차원 공간구상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의미 없는 이제 막 그림들이 막 들어온다. 이런 거 이거는 뭐라는 건지 막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원 목적 3차원 구체적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책에도 넣은 그림인데 이거 획일적 이거 아까 저희가 유형별로 필요한 것만 쓰자라는 게 굉장히 저번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왜냐면 발주에 담당 공무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도 예를 들면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딱 그냥 바로 건축하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용적률 필요 없어요. 이미 뭐 하면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면 이제 발주처에서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왜 용적률 없어 이거 없어 하다 보면 또 이제 백과사전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제일 큰 불만은 건축 한계선 지정사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지정하는 것들이 이게 의미 없이 들어가요. 의미 없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안 하면 이제 발주에서 뭐할 건데 왜 안 했어? 그럼 또 이제 의미 없이 듣는 겁니다. 의미들이 그래서 형식적, 비유적, 필요성 지침 이게 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간 발표하셨지만 그래도
당시에 5년 당시에 실무를 변경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때 목표가 같이 잘 준비해서 만들고 그렇지만 여전히 동영상에 지금 동영상 여러 환경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도 많아요. 두 번째 발표는 이용형 대표님. 네, 그 마우스 좀 주시겠어요? 요 마우스 이게 안 먹죠? 네, 포인터가 네, 마우스를 주세요. 좀 짚으려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우스가 안 되는 거. 아, 네. 네, 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용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김정 교수님하고 같이 지구단위의 수립 지침에 대한 재정비 그 과학을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구단위의 관리 기본계획과 그다음 2차로 지구단위의 수립 지침을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별도로 그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의 개념과 서울시에서 지금 특별계획구역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시계열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어떤 개인적인 그 사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42조 3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최고 그 법률의 근거가 되겠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현상 설계 등에 의해서 창의적인 개발안을 부담이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특별계획구역은 유보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으로 디테일한 건축계획을 연계하는 그런 계획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서는 특별설계구역으로 1980년도부터 이미 도입이 되어 있었고요.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세계획에서 특별설계 단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2000년대에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현재 제도로 발표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을 했는데요. 특수기능의 건축물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여러 가지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순차 개발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세한 입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현상 설계 등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6번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시행, 그리고 두 필지 이상의 공동개발 등 기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명시를 해놓고 이것에 따라서 특별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동일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그대로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장래 유보용지의 개념으로 정할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동일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개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또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 안개발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각각의 세분한 내용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전략적 개발, 그리고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대규모 이전 적지, 그리고 용도적 변경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공공성 확보에 대한 경우에는 대규모 공공건축물,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될 경우, 그리고 주요 문화재나 전통 한옥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의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난개발의 경우에는 구정형 필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이제 과거에 60년대 토지결정 사업을 했던 그 지역에는 바다열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다음 간접나루에서 그 직접 진출입을 불허해야 될 경우, 그리고 건축물이 노후화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기준은 입지 기준과 규모 기준, 그리고 구역 경계, 주민의견 수렴 4가지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중심적 요충지, 그리고 개발 실현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정비 기본 계획에 미포함된 지역들에 대한 것들을 구역지에서 지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달렸던 이 부분들은 고정법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지정은 지구단위 계획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필지들이 공동개발이 돼야 될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대지, 이전적지 등 1인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규모가 큰 경우에는 30m, 5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경계는 기반시설의 경계, 필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자투리 잔여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과거에 이 시행의 그 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여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다 보니 토지 소유자들의 그 민원 등이 상당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동의 여부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심의할 경우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의 이 세부 개발 계획을 할 때는 이제 두 단계로 추진을 하는데요. 먼저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략적인 그 개념 위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아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 건축 설계안까지 검토를 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건축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을 분할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분할의 규모가 소필지일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나대지일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이 분할을 하더라도 잔여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분할을 허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분할을 하고 공공기여가 각각의 그 분할한 구역별로 공공기여량이 가급적 동일하도록 이걸 하고 있고요. 분할의 형태에 있어서도 정형한 형태와 전면 도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분할 이후에도 주민 동의가 각각 3분의 2 이상 확보가 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서 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특별계획구역의 이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에 특별계획 가능구역이 도입이 됐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건축 허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라는 민원들에 따라서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하고 2년을 연장해서 이 5년 이내에 특별계획 세부개발 계획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고 하는 민원들을 도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각각 지구단위계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총 개소수는 551개소입니다. 특히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333개소가 지정이 됐는데요. 이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는데, 이때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역세권의 용도 지역이 2종 또는 3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일괄로 해양이 변경이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상향된 곳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수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가 가장 많은 특별계획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촉진지구 계획이 되면서 이번에 열악한 주거지구의 그 구성 또는 그 여건 개선의 계획이 별도의 추가들이 많이 되면서 괜찮아. 그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특별계획 구역의 그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공공력 지구의 하양 변전소 특별계획 구역입니다. 1인 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립서울대학원 특별계획 구역 생각입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계획 지침을 여부식을 했고요. 이 계획 지침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진 상황이고,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경우에는 이 계획 지침을 수용을 하면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개발 계획을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조건들을 제안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을 했고요. 그 지구단위 계획은 결국 도시를 운영과 같이 세부개발 계획의 결정으로 최종 도시가 대포택지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을 마련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 개발 계획을 설정을 했던 수준의 상황이 됩니다. 이때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그 도정법에 따른 그 소비 기본 계획에 따른 용적률 체계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그때 장기 전세 주택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 당해 지역에 대해서만 기준 용적률이 일반적으로는 이게 10%인데 30%로 20%로 상향해 주면서 장기 전세 주택이 도입돼서 가능합니다. 근데 운영해나는 핵심은 알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조성이 된 상황이 되겠고요. 건대 입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지역에 대해서 특별계획 구역을 하나로 묶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두 개로 특별계획 구역을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약수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지정 계획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계획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단독개발, 공동개발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하양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전체가 기존과 같이 하나의 특별계획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이게 결국 감정가로명과 임명구역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눴던 상황이 되고요. 그 운영에 따라서 이게 가장 우리 한양대 입구 지구단위 계획이 가장 좀그 바닥의 특별계획 구역을 운영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구획정리 등을 통해서 그 정연한 가로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러니까 블록을 중심으로 전체를 하나의 특계로 묶고 있는 되겠습니다. 물론 면적 자체는 크지는 않았지만 정연한 가로 택지의 규모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계를 묶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 특계 하나만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대응지구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세 주택을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특별계획으로 묶었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4개의 블록으로 묶다 보니까 결국 사업 추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해제한 사례가 되고요. 공천 지역 중심의 경우에는 그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6개는 유지를 하고 7개의 경우에는 폐지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로역 신도림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 부분에 특별계획 구역에 묶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사업 수준이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을 해서 가능구역으로 진행을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당이수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결국 공공부행 통로 등을 확보를 하는 계획이 단위가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연결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 전체 하나의 특별계획 구역을 3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나눴던 사례가 되고요. 구로역 및 신도리 역세권 특별계획 구역도 마찬가지로 특별계획 구역 가능 구역으로 조정을 하면서 하나를 3개의 획지로 구분을 합니다. 광화역 특별계획 가능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거리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551개소 중에서 세부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은 42%가 되고요. 착공과 종공이 진행된 곳은 착공 이상의 단계로 진행된 곳이 36.4%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 551개소 중에서 약 한 절반 정도 5%에 해당하는 245개소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시행이 306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세부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은 총 233개소인데 이 중에서 5년 이내에 세부개발 계획이 수립된 곳은 73%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한 곳들은 대부분 다 5년 이내에 수립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세부개발 계획이 미수립되거나 미추진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계획 수립의 주체 향후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계획 수립 주체인 주민의 동의가 없는 상태 또는 사업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주도로 일방적으로 구역을 지정한 사례들이 2000년대, 2010년대에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와 또는 사업 방식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들 실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토지구역정리 사업 등을 통해서 정연하게 필지 규모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난개발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주민 동의에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 내에 대체적으로 90제곱미터 미만 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들이 소유업 대부분의 경우 한 83%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규모 또는 적정한 특별계획 구역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서도 용도 지역을 유지하는 지역과 상향하는 지역에 대해서 차등을 둬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획 구역을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혼용용도 체계를 가급적이면 공동 개발에 따른 용도 인센티브로 많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필요가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도 특별계획 구역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 결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밟아야 됩니다. 근데 지침을 수용을 할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해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건축 제한 문제입니다.
특별구역을 규정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는 사태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동일한 시기에 건축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시기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도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의 구역이 실효성이 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구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서 간략하게 지금 특별계획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이 특별계획구역을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수립한 경우의 경우 계획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제를 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이 사례로 장기 전세주택을 계획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묶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제로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절차 지원이 가능하가 필요하다. 아울러서 특별계획구역을 묶었을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를 하거나 또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이 시사점이 되겠고요. 이 세 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도 북한의 필요한 개념과